나는 한국의 정이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실험해봤다. 그리고 서울역 앞에서 내가 무너졌다. 저는 에바 슐츠입니다. 베를린에서 52년을 살아온 다큐멘터리 제작자죠. 냉철함이 필요한 직업이라 늘 감정보다 논리를 우선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진심 같은 것도 대부분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이라 여겼어요. 온라인에서 자주 봤던 한 문구, 한국인의 정. 이 말이 제 눈에 들어온 건 제 어머니가 다리를 다치신 후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낯선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나라라는 글들이 넘쳐났죠. 제가 본 세상은 달랐어요. 베를린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어머니는 종종 무시당하기도 했으니까요. 에바, 한국에 한번 와봐. 내 생각이 바뀔 거야. 서울에서 예술을 공부하는 제 아들 리암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리암은 3년 전 한국에 유학을 떠난 이후로 이 나라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처음엔 그저 젊은이의 일시적 열광이라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환상은 시간이 지나면 깨지기 마련이니까요. 엄마, 정말이야. 여기 사람들은 달라.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자연스러워. 리암의 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떤 사회든 표면적 이미지와 실제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가보자. 그것도 휠체어를 타고. 아픈 어머니를 위한 세계 각국 장애인 복지 시스템 비교 다큐멘터리라는 명목으로요. 출국 전날 가방을 싸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정은 실존할까? 아니면 그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미지일 뿐일까? 비행기 안에서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몇 편 봤습니다. 화려한 도시 풍경, 첨단 기술, 친절한 사람들. 영상 속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 보였죠. 제작자로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요. 편집의 마법으로 현실은 얼마든지 미화될 수 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깔끔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공항일 뿐. 진짜 시험은 도심에서 시작될 거라 생각했죠. 저는 리암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거야. 리암의 표정에서 약간의 걱정이 비쳤어요. 아마도 제가 너무 냉정한 관찰자로 이 나라를 판단할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말했죠. 엄마, 그냥 마음을 열고 경험해봐. 선입견 없이. 그 말에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다큐멘터리 제작자야. 객관성이 내 직업이지.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제 계획을 세웠어요. 첫째, 누구에게도 촬영 중이라는 걸 알리지 않을 것. 둘째,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사람들의 자발적 행동만 관찰할 것. 셋째, 최대한 객관적으로 모든 상황을 기록할 것. 기차가 서울로 들어설 때 제 심장은 묘하게 뛰었습니다. 이 도시가 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해볼 시간이었죠.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저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첫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담긴 것은 서울로 향하는 열차 안의 풍경과 제 목소리였습니다. 베를린에서 온 에바입니다. 오늘부터 휠체어를 타고 서울의 진짜 모습을 탐색합니다. 과연 한국의 정이라는 것은 실존할까요? 이제 그 답을 찾으러 갑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의심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를린과는 다르다. 첫 관찰 서울역의 질서와 속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플랫폼. 저는 휠체어에 앉아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첫 느낌은 속도였습니다. 모두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이상하게도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는 것 같았죠.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잠시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걸 눈치챈 영무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휠체어 리프트가 저쪽에 있습니다. 안내해드릴게요. 놀랐습니다. 베를린이었다면 아마 표지판만 가리켰을 텐데요. 영무원은 저를 리프트까지 직접 안내했습니다. 그저 그의 업무였을 수도 있지만 그 진중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이쪽이 휠체어 경사로예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왜 낯선 사람이 제게 다가오는 걸까?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까? 베를린에서의 경험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여성의 표정에는 어떤 계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제 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잠시 기다렸다가 제가 안전하게 리프트에 오르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자리를 떠났어요. 이런 행동이 직업적 의무도 아니고 금전적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저 돕고 싶어서. 역사 밖으로 나오는 길.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누군가 제 휠체어를 위해 살짝 비켜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요. 마치 오랜 시간 훈련된 것처럼. 제 마음속에서 작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이곳의 문화일까? 리암이 역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드디어 왔구나. 서울은 어때?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방금 도착했잖아. 좀 더 보고 말해줄게. 리암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표정을 보니 벌써 뭔가 느낀 것 같은데 사실 제 마음에는 작은 동요가 일고 있었어요. 하지만 프로페셔널로서 섣부른 결론은 금물이었죠.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을 지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산을 꺼낼 새도 없었는데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자신의 우산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같이 쓰세요. 그 순간이 묘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낯선 사람과 우산을 공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질 테니까요. 하지만 이 젊은 여성에게는 그저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였어요. 리암의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과 한옥이 공존하는 모습, 첨단 기술과 전통이 섞인 거리. 이 도시는 대비의 연속이었어요. 택시 기사님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채고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퍼스트 타임 인 코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웰컴. You will love it. 택시기사의 그 확신에 찬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건 관광객에게 하는 의례적인 인사일 수도 있었죠. 리암의 아파트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을 때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빛나는 도시. 아름다웠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표면적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어떨까? 제 여행 첫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작은 노트북을 열고 그날의 관찰 내용을 기록했어요. 서울 첫날. 예상보다 많은 친절함을 목격. 하지만 아직은 관광객에 대한 표면적 친절일 수 있음. 내일은 더 깊이 들어가 볼 것. 노트북을 닫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내일 이 도시가 저에게 보여줄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아들 리암의 말처럼 정말 특별한 곳일까? 아니면 제가 늘 알아온 세상의 또 다른 버전일 뿐일까? 잠들기 전 제 머릿속에는 서울역에서 만난 그 중년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어요. 그저 순수한 도움의 손길. 이런 게 정말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나는 실험을 하러 왔고 그는 진심이었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등장. 다음 날 아침 제 실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리암은 수업이 있어서 저 혼자 동네를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서울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할 기회였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인근 상가로 향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도로를 살폈어요. 인도는 생각보다 잘 정비되어 있었지만 곳곳에 작은 턱이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경험했기에 익숙했죠. 그러다 큰 도로를 건너는 순간이 왔어요. 신호등은 파란불로 바뀌었지만 횡단보도 앞턱에 휠체어 바퀴가 걸렸습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와중에 제가 길을 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배달원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헬멧을 쓴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내려와 제 휠체어를 턱 위로 올려주었어요. 괜찮으세요? 간단한 한마디만 남기고 그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대로 된 영상도 찍지 못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 배달원은 분명 급한 일정 속에 있었을 텐데 낯선 외국인을 위해 멈춰 섰다는 사실이. 더군다나 그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친절이었습니다. 이게 연출일 리는 없잖아. 머릿속에서 질문이 맴돌았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의 정이란 게 이런 작은 순간들의 연속인 걸까?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결론을 내리는 건 비과학적이니까요. 카페에 들어가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출입구에 작은 턱이 있었는데 직원이 재빨리 나와 문을 활짝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와드릴까요? 카페 안은 꽤 붐볐지만 직원은 곧바로 테이블을 하나 비워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무 말 없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표면적으로는 다른 대도시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조금씩 다른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 살짝 몸을 피하는 방식, 연장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자연스러운 행동들.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암이었어요. 엄마 어디야? 괜찮아. 응, 동네 카페에 있어. 흥미로운 관찰 중이야. 뭐 특별한 일 있었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었거든요. 글쎄, 한 배달원이 도와줬어. 하지만 그건, 리암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 제 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아 살짝 당황했습니다. 아직 결론 내리기엔 이른데. 통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섰어요. 이번엔 좀 더 붐비는 상점가로 향했습니다. 좁은 길, 많은 사람들. 완벽한 테스트 환경이었죠. 상점가를 지나다 문득 한 노점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길가에서 야채를 팔고 계셨습니다. 제가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뭔가를 내밀었어요. 작은 오이였습니다. 드세요. 맛있어요. 제가 한국어를 모른다는 걸 아셨는지 손짓으로 먹으라는 의미를 전하셨습니다. 돈을 내려고 하자 단호하게 손을 저으셨어요. 그저 미소만 지으시며 계속 일하셨죠. 이 작은 순간이 제 마음을 또 한 번 흔들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무 이유 없이 낯선 외국인에게 선물을 주시다니.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전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더 넓게 탐험하고 싶었거든요. 전철역에 도착하니 엘리베이터 앞에 줄이 길게 서 있었어요. 아이를 아는 엄마들, 노인들. 다들 저처럼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줄 맨 뒤에 선 저를 본 젊은 남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먼저 타세요. 괜찮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앞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것이 어색한 상황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모두가 합의한 듯한 자연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 동안 여러 친절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제 안의 회의적인 시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외국인이라서 특별 대우를 받는 걸까? 아니면 정말 이곳 문화의 일부일까? 하지만 오늘 만난 그 배달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그 순간. 그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흥미로운 패턴 발견. 도움의 손길이 자연스럽고 거부감 없이 제공됨. 받는 사람의 감사보다 그저 돕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듯. 더 관찰 필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제 가슴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의심의 벽에. 다음 날 아침 리암의 제안으로 서울시청 광장을 방문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넓은 광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곳이야말로 제 실험의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여기서 관광객인 척하면서 사람들 반응을 살펴봐. 난 멀리서 지켜볼게. 리암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잠시 떨어져 벤치에 앉았고 저는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이며 지도를 펼쳐들었어요. 전형적인 길 잃은 관광객 연기였죠. 처음 몇 분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바빴고 저를 그냥 지나쳤어요. 역시 바쁜 도시는 다 비슷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다가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어디 가시려고요? 처음엔 영어로 말했지만 제가 독일 액센트가 있는 영어로 대답하자 놀랍게도 그분이 갑자기 독일어를 썼습니다. Can ich Ihnen helfen? 도와드릴까요? 완벽한 독일어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배운 티가 났어요. 너무 놀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독일어를 하시네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베를린에서 1년간 유학했어요. 많이 기억나진 않지만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낯선 땅에서 갑자기 고향의 언어를 듣는 느낌이란. 그분은 자신을 김민수라고 소개했어요. 베를린 공대에서 유학했고 지금은 건축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과 다큐멘터리 제작자라는 직업을 알려드렸어요. 김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많은 친절을 받았어요. 유학 생활이 힘들었는데 독일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외국인을 보면 항상 도와주려고 해요. 일종의 가품이라고 할까요? 그 말에 깊은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돌고 도는 친절. 어쩌면 이것이 한국의 정의 한 측면일까요? 김민수 씨는 제게 서울 구경하기 좋은 곳들을 소개해 주었고 심지어 휠체어로 접근하기 쉬운 경로까지 알려주었어요.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독일에서 받은 친절을 지금 한국에서 갚는 거죠. 좋은 추억 만드세요. 저는 그 순간 카메라를 꺼내 기록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순간은 너무 진실되어서 기록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경험해야 할 순간이라고 느꼈거든요. 리암이 돌아와 물었습니다. 무슨 대화했어? 엄마 표정이 달라 보여. 말하기 어려웠어요. 무언가가 제 안에서 변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우연히 독일에서 유학한 분을 만났어. 리암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연이라. 엄마, 이런 우연이 서울에서는 매일 일어나. 시청 광장을 떠나면서 문득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 도시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풍경인데 제 시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리암이 제 휠체어를 밀며 말했어요. 엄마, 뭐가 마음에 걸려? 솔직히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생각할 게 많아졌어. 이 도시에 대한 저의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결국 이건 다큐멘터리 촬영이니까요. 다음 날 리암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매일 다니는 경로로 가보자. 진짜 서울 사람들의 일상이야. 지하철에 탑승했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휠체어석으로 향하는데 이미 그곳에는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리암이 당황한 듯 보였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노인 앞에 앉아있던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눈치를 채고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가방을 메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저를 향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제스처도 없이 마이너스 그저 자연스럽게. 엄마, 이게 서울이에요. SNS로도 설명 못해요. 리암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의심을 증명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새롭게 발견한 무언가를 담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대학가로 향했어요. 리암이 다니는 예술대학 캠퍼스는 활기찼습니다. 학생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휠체어를 탄 저를 본 몇몇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캠퍼스 투어 중 한 건물에 경사로가 없었습니다. 리암이 난처해하던 찰나 지나가던 학생 2명이 다가왔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한 채 휠체어를 함께 들어 계단을 올라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닌 듯 능숙했어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별 말씀을요. 저희 할머니도 휠체어 타세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특별한 친절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였던 거죠. 리암의 강의실 앞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캠퍼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전통적인 정원이 보였고 젊은 학생들이 노인들에게 자연스럽게 길을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리암의 교수님이 지나가다 저를 알아보셨나 봅니다. 다가와서 인사하셨어요. 리암의 어머니군요. 환영합니다. 그분은 영어로 말씀하셨고 저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리암이 많이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어머니가 한국의 정을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한다고요. 살짝 당황했어요. 아, 그런가요? 교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건 우리 문화의 중심이지요. 리암이 그걸 많이 배웠어요. 그 말에 제 아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리암은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다른 사람들을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문화가 그에게 준 선물이었을까요? 점심시간 리암이 저를 근처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입구에 작은 계단이 있어 망설이고 있을 때 안에서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달려나왔어요. 잠시만요, 도와드릴게요. 그분은 서둘러 임시 경사로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준비된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도 휠체어 손님이 처음은 아니었나 봅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사장님이 넓은 자리로 안내해 주셨어요. 앉기 편한 자리 준비해 드릴게요. 테이블을 옮기느라 다른 손님들이 잠시 기다려야 했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도와주려 일어서기도 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이미 감정이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들을 연속해서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리암, 내가 한국에 애착을 갖는 이유를 조금 이해할 것 같아. 아들이 빙그레 웃었어요. 드디어 인정하시네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노부부가 일어나셨습니다. 노인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데 식당 직원들뿐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베를린의 번잡한 식당들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얼마나 다르게 흘러갔을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었는데 옆 가게 주인이 달려나와 우산을 건네주셨습니다. 가져가세요. 다음에 오실 때 주셔도 됩니다.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단단하게 쌓아온 이성적인 벽이 이 도시의 따뜻함 앞에서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독백을 녹음했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엄마에게 휠체어를 선물하기 전 나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전해주고 싶다.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해. 사람들의 마음이 필요해. 여행 3일차 저는 혼자서 서울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관찰자가 아닌 경험자로서요. 낯선 곳에서 휠체어를 타고 혼자 다닌다는 건 큰 도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 도시가 저를 받아들여줄 것 같다는 묘한 확신이 생겼거든요.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골목, 많은 사람들. 처음엔 휠체어로 다니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장 상인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저를 도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른 상인들에게 외치셨어요. 길 좀 비켜드려요. 휠체어 지나가요. 그러자 마법처럼 길이 열렸습니다. 상인들이 짐을 옮기고 손님들이 비켜서고 저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전통 음식을 파는 노점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갔는데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저에게 음식 한 조각을 건네셨어요. 처음이죠? 한번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영어를 모르셨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충분히 소통하셨습니다. 음식을 맛보자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감탄하자 할머니는 더 주시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돈 내야죠. 제가 지갑을 꺼내려는데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첫 손님, 서비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술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점심시간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옆 테이블의 젊은 여성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제가 주문 도와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녀의 도움으로 맛있는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그녀는 종종 제게 물어봤어요. 맛있으세요?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반찬 몇 가지를 작은 통에 담아 건네주셨습니다. 선물이에요. 한국 음식 좋아하시죠?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틀 반 동안 저는 끊임없이 낯선 사람들의 친절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곳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문득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다진 냉철함이 이 짧은 시간 동안의 경험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말했어요. 나는 여기 사람들을 오해했어요. 정이란 건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히 느껴지네요. 내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았을까? 그날 저녁 리암과 함께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강변을 따라 움직이는데 갑자기 바퀴가 돌에 걸렸어요. 넘어질 뻔했는데
옆에 있던 청년들이 재빨리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들은 제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야 떠났어요. 리암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알겠어요? 이게 한국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것 같아. 하지만 왜일까? 왜 이렇게 다른 걸까? 리암이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교수님 말씀이 기억나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한국 사람들은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단순한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것을 넘어 제 삶에 가져가야겠다고요. 베를린에 돌아가면 이곳에서 배운 정을 실천해보고 싶었습니다. 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의 기록을 남기려다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객관적 관찰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의 변화를 솔직하게 적어내려갔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정이란 단어를 번역할 수 없는 이유를. 그건 언어가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이다. 내 이성적 장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아름다웠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지금까지 찍은 영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호텔 방 안에서 노트북으로 영상을 보며 제 여행의 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첫날의 영상에서 저는 의심하는 표정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말투도 차갑고 분석적이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제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목소리에 온기가 생겨났습니다. 제가 봐도 놀라운 변화였어요. 특히 인상적인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헬멧을 쓴 채 달려와 도와준 배달원, 베를린에서 유학했던 김민수 씨, 자리를 양보해준 초등학생, 우산을 빌려준 가게 주인. 이 모든 순간들은 카메라 밖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연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독일어로 내레이션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다. 어떤 나라도 완벽할 순 없으니까. 하지만 부족한 시스템을 채우는 건 사람이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 정이라는 이름의 그 무언가가. 리암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편집 중이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유럽 시청자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고 있어. 내가 경험한 한국의 정에 대해. 리암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 미소 지었어요. 나도 몰랐어. 하지만 진실은 받아들여야지. 영상 편집을 마치고 독일의 다큐멘터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의 정이성적 시선의 변화.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서울에서 저런 경험했어요. 독일에선 보기 힘든 장면이네요. 한국이 그런 나라라면 나도 가보고 싶어요. 가장 인상적인 댓글은 베를린에 사는 한국인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슐츠 씨, 당신이 느낀 정을 우리도 베를린에서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문화는 교류되고 배움은 순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댓글을 읽으며 김민수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독일에서 받은 친절을 지금 한국에서 갚는 거죠. 정말 돌고 도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영상 조회수는 10만을 넘어섰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심지어 한국의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리암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유명해졌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유명세가 아니야.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닿았다는 거지. 영상의 끝부분에는 제 진솔한 고백을 담았습니다. 나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려 했고 감정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내 시선을 바꿔놓았다. 정이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낯선 이를 향한 따뜻한 손길이고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친절이며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믿음이다.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왔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한 도시가, 한 문화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를린에 계신 어머니셨어요. 에바, 내 영상 봤단다. 정말 감동적이었어. 어머니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다음에는 꼭 같이 와요. 휠체어가 불편하지 않은 경로를 다 알아뒀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내가 그렇게 마음을 열다니 그곳이 정말 특별한 곳인가 보구나. 통화를 마치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서울 떠나는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문득 리암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올 것 같아. 리암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또 다큐 찍으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그냥 여행자로. 내 인생 최고의 도시였으니까. 리암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을 의심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는 냉철한 관찰자로 이곳에 왔어요. 모든 친절함 뒤에 숨겨진 의도를 찾으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법이야. 특히 마음을 열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탄 택시 기사님이 제 휠체어를 내려주시더니 공항 입구까지 직접 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것도 팁을 거절하시면서요. 좋은 여행 되세요. 다시 한국에 오세요. 그분의 진심 어린 미소에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친절함이 놀랍지 않았어요. 그저 고마웠죠.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길, 저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날이 갈수록 제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정의란 무엇인지. 리암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내가 이곳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 리암이 웃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할머니도 모시고 와요.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직접 경험하시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계획이야.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베를린에도 전하고 싶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공항 라운지에 앉아 제 여정의 마지막 독백을 녹음했어요. 한국인의 정은 내 이성적 시선을 무너뜨린 유일한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낯선 사람을 향한 작은 친절, 도움이 필요한 이를 자연스럽게 돕는 손길, 그리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믿음.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의 가치를 제 일상에 담아가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이런 마음을 나눈다면 세상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심어진 한국의 정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어요. 이 여정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당신의 정을 잊지 않을게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곧 다시 이곳에 올 것이라고. 그리고 다음에는 더 열린 마음으로 더 깊이 이 문화를 경험하리라고. 한국의 정은 이제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